우리는 독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캐나다가 잠수함 수주전 승자로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승패의 여부를 가른 것은 다름 아닌 나토 소속 여부였죠. 캐나다 해군은 지난 5월 한국 잠수함에 직접 올라타 함께 훈련했습니다. 정숙성도 대응 속도도 기술력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결국 독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해군에서 20년 가까이 잠수함을 탄 사람이죠. 빅토리아 항구의 짠내 나는 바람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맡으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그날 아침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낯선 회색 선체가 정박해 있었어요. 캐나다 해군이 오랫동안 봐온 잠수함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매끈하게 떨어지는 선형, 그리고 갑판 위에 걸린 태극기가 아침 햇살에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잠수함 KSS-3였습니다. 한 명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압도당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동료 하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라이언, 너 그놓고 뭐해? 브리핑 시간 다 됐어. 정신을 차리고 걸음을 옮기는데도 시선은 자꾸 그 선체로 돌아갔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 가운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배는 단 한 척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정비소에 갇혀 있거나 부품을 기다리는 신세였죠. 저는 그 낡은 함체 안에서 매번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음 항해를 걱정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저 잠수함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박해 있는 모습만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졌달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술렁였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상관이 서류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국 해군과 합동훈련이 있다. 라이언, 자네가 우리 쪽 연락장교로 배정됐어. 순간 심장이 살짝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임무 배정이었지만 저 배에 직접 올라탈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설레었거든요. 동시에 낯선 함선에 낯선 나라의 승조원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밀려왔습니다. 서류를 받아 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수십 가지 질문이 오갔어요. 저 배는 정말 소문대로 조용할까? 저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 그리고 이 훈련이 캐나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다시 부두로 나왔습니다. 오후의 햇살 아래 그 잠수함은 여전히 고요히 떠 있었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선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갑판 위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갑판 위에서 손을 흔들던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하얀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붙은 계급장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손을 마주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가 부두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앳돼 보였습니다. 30 초반쯤 됐을까요? 그가 제 앞에 서더니 또박또박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함께 훈련할 한국해군 소속 이진호 대위입니다. 캐나다 쪽 연락장교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함내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진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예정된 일정에는 없던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를 따라 좁은 승강구를 내려갔습니다. 함내로 들어서자 처음 느낀 건 놀라울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제가 타왔던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어디선가 늘 삐걱거리는 소리, 낡은 배관에서 나는 소음이 있었는데 이 배 안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진호가 제어반 앞에 서더니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잠수함은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씁니다. 수중에서 몇 주씩 잠항할 수 있죠. 엔진 소음도 최소화되도록 설계됐고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짧게 되물었습니다. 직접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 정도로 조용한지. 진호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배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탔을 때는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엔진 소리가 아니라 제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낡은 배 안에서 다음 항해를 걱정하며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호가 통로를 따라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승조원들은 이 배를 그냥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라고 생각하죠.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신뢰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다가왔던 건 아마 제가 그동안 정비 문제로 몇 번이나 항해를 취소해야 했던 기억 때문이었을 겁니다. 통로 끝에서 진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합동훈련이 시작됩니다. 맥켄지 대위님도 승선하시게 될 텐데 각오는 되셨습니까? 각오는 되셨습니까? 진호의 질문이 좁은 통로 안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목구멍이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각오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 대답에 진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승강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갑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부두에 세워둔 제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걸어가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항구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우리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체 곳곳에 부식 방지 도료가 벗겨져 있었고 정비를 위한 크레인이 그 옆에 세워져 있었죠. 저는 그 배를 오랫동안 타왔던 사람입니다. 1998년 영국에서 도입한 그 잠수함들은 벌써 28회가 넘도록 캐나다 해군의 유일한 자망 전력이었습니다. 네 척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전이 가능한 배는 단 한 척뿐이었고 나머지는 부품을 기다리며 정비소에 묶여있는 신세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노후한 잠수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대 12척 규모의 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신호대기 중에 잠시 멈춰서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해군의 미래 자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지 회의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상관인 함장이 브리핑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도입 사업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이 될 겁니다. 잠수함 자체 비용만 200에서 300억 캐나다 달러, 장기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면 그 2배가 넘을 수도 있어요. 회의실 안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쟁 후보는 어디입니까? 함장이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그리고 한국의 하나오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어제 만난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한국과의 합동훈련도 이 도입 사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우리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저 조용한 잠수함이 우리 해군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배가 될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진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맥켄지 대위님, 내일 아침 8시에 승선 예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이 단순한 임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이 단순한 임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예정대로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항구 위로 잠수함의 검은 실루엣이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진호가 갑판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승조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대잠수함전 대응훈련과 수중기동훈련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진호가 짧게 설명하며 저를 함내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고요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관제실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실제 기동 상황을 지켜봐야 했죠. 잠수함이 서서히 자망을 시작하자 계기판의 수치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눈으로 좇으며 속으로 계속 캐나다 해군의 낡은 잠수함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진동도, 소음도, 심지어 승조원들의 움직임까지도 뭔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심 100m 진입. 한국 승조원 한 명이 담담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진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심에서는 외부 소음이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직접 헤드셋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건네받아 귀에 걸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건 정말 아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잠수함을 타면서도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거든요.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걸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잠수함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습니다. 갑판으로 나오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부두 쪽에 낯선 차량 몇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차량들이었습니다. 저게 왜 여기? 제가 중얼거리자 진호가 옆에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훈련 결과를 국방부에서 직접 참관하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훈련이 단순한 우호 교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차량에서 내린 인물들 중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두 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순간 저는 숨이 살짝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국방부 조달본부의 스티븐 파울러 국장이었습니다. 저와는 몇 번 브리핑 자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평소 나토 동맹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진호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십니까?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달본부에서 나온 분입니다. 이번 사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파울러 국장 일행이 갑판에 오르자 함내 분위기가 순간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린 사람 특유의 무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함내를 둘러보는 동안 파울러 국장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망 지속 시간, 소음 수준, 정비 체계까지 꼼꼼히 물었고 진호는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지켜보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답변이 나와도 그의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시찰이 끝나갈 무렵 파울러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갑판 한쪽에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이언, 자네가 이번 훈련의 연락장교라고 들었네. 솔직한 의견이 궁금한데 이 잠수함 어떤가?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 깊습니다. 정숙성이나 승조원들의 숙련도 모두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울러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살짝 미간을 좁혔습니다. 기술은 나도 인정하네. 문제는 나토 안에서의 위치야. 독일은 이미 나토 잠수함의 상당수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 해군도 그 체계 안에 들어가야 하네. 한국은 훌륭하지만 나토 소속이 아니잖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소속이 기준이 된다는 게 이상하게 억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누르고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보다 소속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파울러 국장은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방은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라이언. 정치도, 동맹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니까. 그가 자리를 뜬 뒤에도 저는 한동안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뭔가 억울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낮에 봤던 진호의 표정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기술을 설명하던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는데 그 자부심이 정치적 논리 앞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밖에서 전화벨 소리처럼 울리는 알림음 대신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훈련 담당관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뜬 알림을 보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훈련 담당관이었고 제목만으로도 뭔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메일을 열자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2차 훈련의 귀관을 정식 평가관으로 배정함. 훈련 결과 보고서는 조달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한 연락장교에서 정식 평가관으로 역할이 바뀐다는 건 제 판단이 이번 도입 사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저릿해졌습니다. 부담감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이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진호가 이미 갑판 위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고 저를 발견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평가관으로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부담스러우실 텐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진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옅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대잠전 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회피하는 훈련이죠. 저는 그를 따라 함내로 들어섰습니다. 관제실 안에는 어제보다 훨씬 많은 승조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소나 화면 위로 여러 개의 신호가 떠올랐고
승조원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상 접촉물 발견, 방위 240도. 한 승조원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고 진호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동 각도 조정, 회피 기동 시작. 잠수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응시하며 속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몇 초의 지연이 있었는데 이 배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끝난 뒤 진호가 결과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가상의 적 잠수함을 3시간 만에 2번 탐지하고 매번 성공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노트에 결과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파울러 국장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기술은 인정하지만 나토 소속이 아니라던 그 말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 대위님, 혹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진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치적 논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관제실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관제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손이 일제히 계기판 위로 움직였고 진호의 표정도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기관실 쪽 압력 이상 신호입니다. 보고를 들은 진호가 곧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돌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침착하게 대응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승조원들은 마치 사전에 몇 번이나 연습해온 사람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뒤 기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 신호는 센서 오작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압력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관제실 안에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안도하는 대신 곧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센서 전체 재점검하고 오작동 원인 보고서 작성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이 해프닝으로 끝났음에도 방심하지 않는 태도. 그게 단순한 기술력과는 또 다른 무언가로 느껴졌거든요. 훈련이 끝난 뒤 진호가 저를 함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마련된 식탁 앞에 앉으며 그가 처음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원래 조선소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거제도에서 배 만드는 일을 하셨거든요. 저는 조금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잠수함을 타게 된 것도 그 영향이었겠네요. 진호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만든 배가 바다로 나가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 배를 직접 몰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해군 장교였던 아버지를 보며 자랐고 그 길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타셨던 낡은 잠수함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보니 뭔가 다른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에 진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시대를 앞서가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갑판으로 올라온 저는 저물어가는 항구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호와의 대화가 단순한 친분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두 쪽에서 낯선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부두 쪽에서 들려온 낯선 소란에 저는 급히 갑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캐나다 지역 방송사의 촬영팀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잠수함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고 몇몇은 진호를 향해 마이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의 질문에 진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캐나다 해군과 함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지켜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담담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했거든요. 취재가 끝난 뒤 진호가 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실전적인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해군 초계기와 연계한 대잠 탐지 훈련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늘 위로 캐나다 해군의 초계기가 낮게 날아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제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초계기가 접근합니다. 은폐 기동 시작합니다. 진호의 지시에 잠수함이 서서히 깊은 수심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응시하며 초계기의 탐지 신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몇 분이 흘렀지만 초계기 쪽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미탐지 상태 유지 중입니다. 한승조원의 보고에 관제실 안에서 옅은 안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배가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실제로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진호가 결과 자료를 정리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초계기의 탐지를 3시간 넘게 회피했습니다. 저희로서도 실전과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며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정도 결과라면 어떤 평가 기준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지난 며칠간의 훈련 결과를 정리하며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문장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불안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결과라도 결국 결정은 제 손을 떠난 곳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화면 한쪽에 새로운 뉴스 속보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화면 한쪽에 떠오른 뉴스 속보 알림. 저는 손을 멈추고 그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잠수함 도입 사업 후보 압축 독일과 한국 양자 대결 구도로.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이었죠.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기사 하단에 붙은 전문가 인터뷰를 확인했습니다. 한 국방 분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만 놓고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관건은 나토와의 연계성이 될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데 며칠 전 파울로 국장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동안 작성해온 평가,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찍 기지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진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지막 종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부두에 도착했을 때 잠수함 주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승조원들의 표정에도 평소보다 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진호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평가 훈련입니다. 대위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함내로 들어섰습니다. 종합훈련은 그동안 진행된 모든 항목을 압축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은폐 기동, 대잠 탐지 회피, 비상상황 대응까지 연속으로 이어졌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노트에 결과를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저는 관제실 한쪽에서 최종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정숙성, 대응 속도, 승조원 숙련도 모든 항목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써 내려갔습니다. 본훈련을 통해 확인된 기술적 완성도는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수준이며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기존 전력을 상회함. 문장을 쓰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짐작이 갔거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보고서 파일을 저장한 뒤 상관에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이 끝나자마자 진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의 얼굴에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판 위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맥켄지 대위님, 즉시 본부로 복귀하랍니다. 조달본부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조달본부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에 저는 순간 온몸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 확신을 담아 써 내려간 보고서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본부에서 저를 찾는다는 게 심상치 않은 신호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며 진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옅은 불안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녀오겠습니다. 제 말에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부두를 벗어나 차를 몰고 곧장 오타와 본부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나토 정상회의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번 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파울러 국장이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 부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라이언, 자네가 보낸 보고서 잘 봤네.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적 평가는 매우 인상적이야. 하지만 상부에서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방향이라 하시면 독일과 노르웨이 컨소시엄 쪽이야. 나토 상호 운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네. 미국 쪽에서도 나토 회원국 간 방산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며칠간 눈으로 확인한 결과들이 정치적 논리 앞에서 힘없이 밀려나는 느낌이었거든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기술 평가 결과는 반영되지 않는 겁니까? 파울로 국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반영은 되네. 하지만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이번 도입 사업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동맹 관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 회의실을 나오는 길, 저는 복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서류 뭉치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뉴스 속보 알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선정 발표 예정. 저는 복도 한가운데 멈춰서서 몇 번이나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직 정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기사 안에는 이미 여러 소식통을 인용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컨소시엄이 최종 후보로 낙점됐고, 총리가 직접 헬리팩스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눈으로 확인했던 결과들, 노트에 빼곡히 적어 내려간 평가 항목들, 그리고 진호와 승조원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까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본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고 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파울러 국장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기술은 인정하지만 나토 소속이 아니라던 그 말이요. 저는 곧바로 진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차를 몰고 다시 빅토리아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캐나다 정부가 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잠수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진호가 갑판 위에서 저를 발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이미 소식을 접한 듯했습니다. 방금 뉴스를 봤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게 아니었는데 제 말에 진호가 고개를 저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는 다르게 씁쓸해 보였습니다. 기술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판 위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정박한 잠수함의 선체가 그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파울러 국장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이름은 파울러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이언, 자네 위치가 지금 빅토리아라고 들었네. 오늘 저녁 총리께서 헬리팩스에서 공식 발표를 하실 예정이야. 자네도 결과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뉴스로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부두 난간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을 받은 잠수함의 선체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승조원들과 함께 서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지난 며칠간 작성했던 평가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정숙성, 대응 속도, 승조원 숙련도까지 모든 항목에 적어놓은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결과였는데도 그 숫자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앉은 채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항구 너머로 잠수함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배를 처음 마주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압도당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눈으로 확인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20년 가까이 낡은 잠수함을 타왔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배관 소리를 들으며 다음 항해를 걱정하던 밤들, 정비 문제로 몇 번이나 취소됐던 작전들.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언젠가 더 나은 배를 타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정치적 논리 앞에서 이렇게 쉽게 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이 뭐라 말할 수 없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발표될 공식 성명 초안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총리의 발언 요지가 미리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토 상호운 용성, 동맹 강화, 방위비 목표 달성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이나 승조원들의 노력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시대를 앞서가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라던 그 말이요. 저는 눈을 뜨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명 초안 하단에 작게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협상은 최종 계약 체결 전까지 계속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협상은 최종 계약 체결 전까지 계속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아주 작은 틈처럼 다가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친 하늘은 어제와 다르게 맑았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곧장 부두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이미 갑판 위에서 승조원들과 함께 정박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는 한결 차분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국으로 복귀 준비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제 질문에 진호가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났지만 계약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젯밤 봤던 성명서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협상은 계속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던 그 조건부 문구가 이제야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요.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린 건 이 배 하나만이 아닙니다. 폴란드에는 전차를 수출했고 페루에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에서 이번에 밀렸다고 해서 저희가 쌓아온 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들으며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는데 정작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은 벌써 다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조달본부에서 짧은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평가관들의 보고서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계속 활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써내려간 숫자들이 완전히 묻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진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계속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배와 이 사람들이 이번 한 번의 결과로 멈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저에게도 조용히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부두 너머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호와 나란히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노을 진 부두 위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맥켄지 대위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저희 출항 전에 마지막으로 함내를 한 번 더 둘러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두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 진호와 승조원들은 이미 출항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함내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동안 저는 처음 이 배에 올랐던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압도당했던 그 정적,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의 눈빛까지도요. 관제실을 지나는데 진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결과가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배를 타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며칠간 느꼈던 억울함과 무력감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본부에 다시 의견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도 계속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걸요.
진호의 얼굴에 옅은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출항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갑판으로 나와 승조원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을 맞잡을 때마다 지난 며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한 함내에서 느꼈던 놀라움, 초계기를 회피하던 순간의 긴장, 그리고 진호가 들려준 아버지의 조선소 이야기까지도요. 마지막으로 진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단단했습니다. 이번 훈련, 저에게는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말에 진호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수함이 서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선체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태극기가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손을 들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본부로 돌아가 조달본부 담당자에게 짧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기술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예전과 같은 무력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진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던 그 말이 어쩌면 정말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새로 도착한 국방 관련 보도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캐나다와 한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계약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협상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빅토리아 항구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고 그 너머로 새로운 함선이 들어설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문득 처음 그 배를 마주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압도당했던 정적, 그리고 진호가 들려줬던 담담한 확신까지도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때 작성했던 평가 보고서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저 조용한 잠수함이 다시 이 항구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두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던 그 말을요.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제 뉴스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스토리입니다. 전체 스토리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극적 몰입을 위해 가상의 인물과 대사, 상황을 더한 픽션임을 먼저 밝힙니다. 극중 주인공 라이언 맥켄지, 한국해군 이신호 대위, 국방부 스티븐 파울러 국장은 모두 가상의 인물이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개인적인 사연, 함내에서 벌어진 세부 상황들은 극적 구성을 위한 픽션입니다. 다만 이야기의 뼈대가 된 사실은 실제입니다. 2026년 7월 6일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12척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그리고 노르웨이와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한국 하나오션의 KSS-3는 지난 5월 실제로 캐나다, 빅토리아 항구까지 잠수함을 보내 캐나다 해군과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나토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계약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하나오션으로 전환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실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건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정치적 논리 앞에서 밀려난 순간에도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는 1998년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20년 넘게 운용해왔고 이 가운데 정상 작전이 가능한 배는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도달로 꼽힙니다. 이 영상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실제 인물의 발언을 대변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의 선택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존 인물의 실제 생각이나 발언을 재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 경쟁 과정에서 확인된 기술적 성과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제 생각, 기술력만 놓고 보면 이번 경쟁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독일과 노르웨이는 이미 타입 212CD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며 나토 체계 안에서 오랫동안 협력해온 사이였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나토 방위비 목표 달성과 동맹 강화라는 시기적 요구가 맞물리면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맹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정치적 현실이 더 크게
반영된 결정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계약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폴란드와 페루 등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시청자분들께는 최선을 다한 결과가 당장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그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채널을 함께 해주신 어르신 시청자분들께는 우리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